AI 시대의 코치형 리더의 탄생, 코칭 레볼루션. AI 시대에는 코칭형 리더가 필요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한 코칭 레볼루션 디지털과 AI가 혁신하는 코칭의 새로운 시대. AI가 만들어내는 맞춤형 코칭. 이 책에서 리더로서의 새로운 길을 찾아보세요.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코칭 레볼루션 AI 시대의 코치형 리더의 탄생. 벌써 2008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제 183회 AHR 포럼을 AI 시대 코칭형 리더의 탄생이라는 복권 소프트 개념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먼저 한국 HR 협회에 우리 김영원 회장님 모시고 한번 인사말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 인사드렸던 한국 HR 협회 김영헌입니다. 방금 우리 김기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도에 창립이 돼서 183회라는 기록적인 포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번 8월 달 팀장 레버리시라는 책으로 거기 홍익대죠. 홍익대 근처에서 했고 오늘 줌으로 진행을 하지만 183회 HR 포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줌으로 참석해 주신 우리 HR 포럼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코치협회 회장을 같이 맡고 있는데요. 지난주 10월 10일 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오프라인 한 800명 또 온라인 한 250명 정도 참석해서 포럼이 있었습니다. 한 30개 정도의 세션 발표와 25개의 부스가 운영이 됐는데요.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그날 이제 구범준 대표라고 세바시 대표가 기조 강연을 했습니다. 기조 강연 하기 전에 한 달 전쯤 제가 CBS 방송국에 가서 티타임 하면서 말씀하는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이 이제 CBS 21기 PD로 들어가서 세바시를 만들 때 아무도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해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결국 AI 시대에서도 대체 가능한 상품인가 아니면 대체 불가능한 상품인가 이거가 판단 기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강연과 다른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새로운 이제 아이템을 만들어낸 거죠. 거기에서 네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은 코치가 아닌데도 코치로서 활동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코치협회 이사회에서 다른 훌륭한 분들과 함께 구범준 대표를 명예 코치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분이 갖고 온 화두 첫 번째는 어,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였어요. 어, 자신만의 업의 이유를 스스로 묻고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어, 당신은 새롭게 보는가? 지금 우리 김기진 대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배운 것 또 혹은 유용했던 것 자체가 빨리 사라지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다시.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세 번째는 어, 나는 낯선 거와 친한가? 우리는 익숙하고 이 참 안정된 환경 속에서는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전해야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는 나를 믿는가? 사실 포기라든지 좌절, 무기력, 무관심 같은 거는
그런 부정어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스스로 믿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코칭 철학에서도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라는 것을 우리 코치의 선서로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리더와 우리 조직 구성원 모두가 그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직장 생활에서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어, 삼성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얘기 제가 많이 하는데 조직에서 성과를 이루고 조직에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조직 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에는 코치형 리더십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코칭과 코칭 리더십의 시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자리에 우리 데이브 잠깐 앞에 오셔가지고 여기 책 코칭형 리더십 책 다섯 여기 쭉 책상에 좀 한번 올려가 주실래요? 책꽂이에서 빼가지고 거기서 그래서 한 권씩 나눠드려. 책들을 다 택배로 보내드려가지고 안 가져오신 것 같아서 한 권씩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고동록 대표님은 이거 받으려고 오신 겁니까? 키리 드시에요. 이거. 여전히 아직도 핫하게 뜨거운 책을 나눠드렸습니다. 더 뜨거운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좀 전에 앉아가지고 우리 김현 저자님이 영상을 만들어주셔서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영상 AI 만들어준 거. 시대의 코치형 리더의 탄생, 코칭 레볼루션. AI 시대에는 코칭형 리더가 필요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한 코칭 레볼루션 디지털과 AI가 혁신하는 코칭의 새로운 시대. AI가 만들어내는 맞춤형 코칭. 이 책에서 리더로서의 새로운 길을 찾아보세요.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코칭 레볼루션 AI 시대의 코치형 리더의 탄생. 자, 근데 사실 무서운 게 이거 몇 분 걸렸어요?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컨셉 작은 거 빼고 작업 시간. 일단은 그 교보문고에 있는 네. 책 속에 있는 음. 읽어서 어허. 그거를 채집해 넣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생성의 AI, 인비디오 AI에다가 네. 이걸로 인스타 릴스를 만들 건데 스크립트를 짜줘. 네. 그래서 그 스크립트를 그대로 넣은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AI가 거기에 있는 내용을 또 추려서 요약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주고 해당 클립도 가져오고 제가 넣은 거라고는 그 내용과 그리고 마이크 잡아야 되나 봐요, 마이크. 네, 이 이미지 정도 제가 넣어드렸었던 거고, 음. 그리고 이걸 이제 크리에이티브 하게 되면은, 시간이랑, 그다음에 배경 음악 같은 경우가 처음에 아웃풋이 조금 이렇게 느슨한 음악이어서 좀 경쾌하게 바꿔줘라고 해서, 음. 마지막으로, 최종, 나온 게 이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 한 15분 정도 걸린 거죠. 한 번 더 보정했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박수 한번 주시죠. 감사합니다. 그만큼 사실 이 퀄리티도 그렇고 근데 결국은 이제 시간에 대한 효율과 질적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는 것 같고 저도 뭐 GPT를 하루에도 질문을 몇 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책을 안 보던 친구가 이것저것 보다 보니 머리가 자꾸 뭔가가 좋아지는 느낌이 바로 느끼기도 하는데 어 이게 뭔가 GPT를 쓰니까 저 스스로라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전의 방식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어제 또는 지난번 했던 일보다는 좀 더 300% 이상의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가 그게 이제 저한테도 자꾸 주문을. 왜냐하면 이전의 방식대로 그냥 그대로 사람이 벗어나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그거를 정말 2017년도면 지금으로 보면 거북이 같은 걸음인데 저 늘 그 이 책 얘기를 꼭 하거든요. 루키 스마트에 보면 프롤로그에 경험을 저주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거기다 한 줄에 뭐가 돼 있냐면 이렇게 빠른 시대에는 경험은 저주가 돼서 돌아온다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경험이 저주면 지금 이걸 뭘로 표현할까? 거기는 왜 저주인지가 정말 다
데이터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이것도 지금 보면 올해 벌써 책이 6번째 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책을 찍어내나 사실 출판만 하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출판만 제 일상 중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시간으로 보면 한 1%밖에 안 되는데 그 1% 시간 중에 같이 이렇게 책을 낼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지금 전체로 보면 이제 한 13권을 3년 동안 냈으니까 그죠? 뭐 내년에는 한 달에 한 권이면 12권 나오려나? 아무튼 또 우리 강민수 부회장님이 또 책 나오자마자 바로 타오를 어디서 그냥 AI를 찍었나 바로 보내주셔서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고 우리 저자님들께 특별히 나눠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거의 뭐 10만 원, 15만 원 되는 이것도 쿡밴드 저희 잘 쓰고 있거든요. 아파트에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3번 정도 끝나고 나면 학습 설문을 해요. 그래서 설문 응답에 제 마음에 드는 내용으로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X 스토리 공조 이제 8기고요. 교보문고에는 아주 눈에 확 띄게끔 저도 참 이게 신기한 게인데요. 교보에서 계속 첫 책부터 150, 200권 계속 가져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게 이례적이래요. 왜냐면 하루에 나오는 책이 얼마예요? 근데 여기 올라가는 게 경쟁률도 많고 뭐 제가 아시는 분은 뭐 10년 동안 했는데 70권이 제일 많이 가져갔다 이래서 모르겠었는데 가면 이렇게 해주셔서 해주셔서 아마도 공저에 저력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뭐 계산을 했겠죠. 어쨌든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매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오프닝을 좀 할 건데요. 챗GPT 분야로 어떻게 GPT를 활용해서 코칭을 할 거냐, 이걸 제가 짧게 앞에 이제 책에 좀 다루었는데, 그걸 좀 더 시연했던 걸 가지고, 대략 저는 이런 정도 한 오프닝만 하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바톤을 넘겨드리면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AI 시대, 이제 코치형 리더의 탄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AI 시대가 뭐냐? 이전에는 10시간에 할 거를 9시간에 그게 돼? 뭐 이랬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신문에 보면 선생은 2시간이면 애들이 하려나? 걱정해서 내줬는데 애들은 10초 만에 한다. 이렇게 헤드라인에 신문에 나 있는데 여기에 큰 문제점은 뭐냐면 아이들은 10초 만에 할 일을 선생은 그걸 모르고 여전히 똑같은 숙제. 그러니까 지식의 붕어빵을 찍는 숙제를 내준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라는 게 벌써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반대로 이거를 맥락을 아는 사람들은 그죠? 그냥 2시간에만 할 일을 10초 만에 끝낼 수 있으니까 다 창의적인 일을 할 수가 있죠. 사실 제가 2004년도가 블루오션 책이 그때 나왔었나요? 김희찬 박사의 그때 아마 2004년도인가? 그때 아마 교보에서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2004년 아니면 6년도에 나왔을 거예요. 그때 결국은 이제 창의력에 집중하려면 창의력에 집중할 시간을 만들어 놔야 간다. 그래서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 이관 통합 제거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제 그게 혁신을 투로 제가 이제 운영했던 기억이 나는데 마치 지금처럼 기존에 했던 것들을 빨리 효율로 끝내놓고 여유로운 시간에 내가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이제 여유로운 시간이 주어지면 그래도 그냥 몰입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뭐든 어떤 자기 삶이든 조직이든 가치관, 목적성이라는 것, 또 이 뇌과학으로 들어간 목적 의식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사실 AI 시대가 의미가 사실 없는 거죠. 이런 게 소위 시간이 남아 돌아 오히려 더 미치는 거죠. 할 일이 없어서 결국은 AI 시대에 살아남거나 또는 아니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거냐. 첫 번째는 가치관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보고요. 그런 맥락에서 그럼 코칭은 뭐냐? 이제 AI 시대를 이제 비교해서 약간 좀 제가 세게 썼어요. 이제 일부 코치들의 이제 일부 잘하는 코칭들 많죠. 뭐 하루에도 뭐 1년에도 뭐 몇천 시간씩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잘하고 그렇지 않는 분들의 대부분은 또 뭐냐면 순서지를 가지고 그거를 마치 체크리스트 하시 그걸 외워가지고 그대로 떠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얘기한 거를 받아 그 공감적 경청이라고 하잖아요. 경청이 아니고 그냥 경청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을 해요. 공감적 경청을 하려면 그 응답에 대해서 그걸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체크리스트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자, 그런 식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런 시대가. 그러면 이제 리더로 들어가면 기존에는 지시 통제, 그래서 뭐 군 출신들을 한참 뽑았었잖아요. 그죠? ROTC 등등. 그게 이제 관리 체계가 가고 어느 순간에 막 카리스마, 서번트, 상황, 온갖 것들이 다 나오지만 수명이 오래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사항들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코치형 리더는 뭘까? 트리니티 사업 팀장의 개념으로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가 봤거든요. 영상을 보면서 제가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흔쾌히 기법이라는 것도 상표 등록을 제가 해놨는데 아무튼 나름 며칠 동안 연구해서 이제 프레임을 짠 겁니다. 자, 파이브 핑거 기법도 제가 만든 건데요. 이제 엄지, 검지, 중지, 약지에 이미지업을 시켜서 GPT를 학습을 시켜놓고 크리니티의 사업 팀장에 대해서 파이브 핑거에 대해서 정보를 얻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쭉 본인의 역할이나 목적 이런 걸 다 입력을 하죠. 그럼 그걸 가지고 GPT가 자동으로 입력하느라 수고했다고까지 하네요. 그죠? 자동으로 이거를 쫙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중요하게 어떤 질문이나 이런 거, 여기도 보면 어떤 질문을 끌어내느냐가 문제인데, 어떻게 서팀의 차별화된 가치를 고객들에게 명확히 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경쟁이 치열한 협업도 시장에서 과연 서팀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 특히나 MZ세대의 요구 반영을 한 자율성과 수평적 조직 문화를 서팀을 통해 어떻게 구현할까? 요게 아까 사업팀장의 고민을 입력하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이 친구가 자동으로 다 이거를 다 끄집어내는 거죠. 이 사항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합니다. 서팀의 핵심 강점은 결국은 올인원 통합 기능과 AI 기반 자동화인데 고객에게 이 가치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자, 무슨 얘기냐면요. 기존의 코칭은 사실 코칭 기법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스스로 무언가를, 그죠? 해법을 찾게끔 가는 게 주요한 기능이었다고 보면 지금의 이런 GPT를 활용한 코칭은 컨설팅형 코칭이라고 붙여야 될까? 아직은 시작 단계라 뭐 명명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컨설팅의 전문가 수준에서 코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무언가 거기에 소위 클라이언트, 고객이 고민하고 있는 거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걸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그걸 스스로 끄집어내게끔 만들어주는 코칭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전에는 그걸 스스로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걸 통해서 스스로가 찾게끔 해줬다면 지금은 어떤 직무가 됐든 그 수준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코칭을 해주는 시대가 돼버린 거기 때문에 물론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굉장히 이전의 코칭과 지금의 생성형 AI를 활용한 코칭은 수준 차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냥 교육이나 코칭 시간 그 안에서 고민했던 것들이 거의 몇 천만 원, 몇 억 수준의 그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코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세상이 바뀐 거죠. 아까처럼 2시간 동안이면 될까 했는데 아이들은 10초 만에 끝나요. 무언가 한 달 동안 코칭을 해서 결과물이 나올 거를 불과 한두 번의 코칭만으로도 그 정도의 아웃풋은 충분히 끄집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거기다가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어떻게 갈까? 과제 인식의 단계에서 실행 계획 단계에서 그 다음에 진행 상황 체크를 하는데 이제 여기 한강은 제가 일부러 한강을 넣어놨는데 한강 팀장이 에릭 코치한테 받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서 이걸 풀어가야 될지가 적절하게 전문 지식을 넣으면서 끄집어내주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그러면 이전에 자기 안에서 파고들어서 자기가 안에 꺼내는 것과 무언가 자기가 꺼내는 거에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거를 착착착 묻혀서 나왔을 때는 아주 완전히 다른 거죠. 마치 그냥 뭐 저 인절미에 기름을 같이 묻어서 나온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식의 이제 코칭의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죠. 거꾸로 얘기해서 GPT 기반이 된 코칭을 받는 사람과 이게 전혀 아닌 그냥 코치를 받았을 때에 고객이 느끼는 그게 동일하게 봤으면 어떨까? 이건 완전히 차이가 다르죠. 차이가 다르죠. 내가 6개월 동안 그동안 이렇게 시간을 낭비를 해버린 건가? 이런 거를 고민할 정도로. 물론 이제 GPT를 통해 그 정도 코칭을 하려면 그것도 굉장히 사실 트레이닝이 필요하죠. 지금은 제가 얘기한 건
가능성을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도 약간 이제 그런 정도 수준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그다음부터 이제 짧은 시간에 어떤 것들을 보여줄 수 있냐면 이제 FTP 기법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지식을 이해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성찰 관점이 있는지 소위 클라이언트 고객이 어느 수준에서 코칭을 받았는지 그거를 팩트를 잡고 분석 포인트를 잡고 그걸 가지고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플랜을 짜고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과제를 만들어내고 과제를 수행을 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접근 방법을 뭔가 전문가 입장에서 제시를 해주는 것. 어떻게 보면 컨설팅형 코치가 이제는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뭐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까지 일단 제 설명을 하고요. 뒷단에 좀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IFTP RI라는 기법이 있어요. 이렇게 코칭이 다 끝나면 이제 저한테는 이미 이게 연습이 돼 있어서 그동안 쭉 코칭했던 것들 또는 하루 또는 뭔가 10회 동안 3개월 동안 코칭을 받았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IFTP RI 기법으로 분석을 해줘라고 GPT에 들어가면 그 중에 핵심 이슈를 잡아내고 그 핵심 이슈에서 과제 포인트를 잡아내고 거기에서 분석의 관점과 플랜을 잡아내고 그걸 플래닝을 실행했을 때 리절트 그게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를 예측하게 되면 예측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가 GPT가 뽑아내는데 기가 막히게 뽑아내요. 기가 막히게 뽑아내요. 결국 우리가 얘기했던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그게 우리가 워크숍을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과 GPT가 이걸 순간에 10초 만에 시뮬레이션을 나오는 그 인사이트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뽑아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이제 GPT 기반의 코칭이 아마 좀 더 뭔가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 오프닝을 하고요. 어쨌든 그러한 리더들을 탄생하기 위한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김대경 우리 저자님 진행을 통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한국 HR 포럼 GPT 연구소장 김대경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저자님들 감사드리고 또 자리 마련해 주신 김기진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 강조하고 싶은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나눴냐라고 하면 지금 이 특히 챕터 4 네 번째 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코치형 리더가 주목해야 할 환경적 변화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으로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쓴 내용이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성원이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구성원이 변화했습니다. 뭐 MZ, 젠지, 뭐 잘파 다양한 또 신조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됐는데 그 신조어들만큼 지금 바뀐 구성원들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 2020년도에 상공회의소에서 어떤 조사를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이러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상공회의소에서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M세대가 선호하는 리더의 특성이 뭐냐라는 요소들을 좀 찾아주라라고 했는데 그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코치형 리더가 돼주라. 코칭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그게 그냥 코칭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인정과 칭찬을 하는. 그런데 우리 리더들은 사실 인정과 칭찬 너무 어렵잖아요. 저 부족한 애 저거 교정하기 주기도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워낙에 내가 배워왔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들과 그들의 니즈가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현재 과도다라는 것을 첫 번째 좀 밝히고 싶었고요. 두 번째 이제 변화하는 환경의 특징이 뭐냐면 뷰카라는 얘기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환경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데 그 양상이 어디에서 언제까지 또 어떤 흐름으로 될 건지 아무도 예측이 안 돼요. 그렇다면 이건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복잡한 환경에 도전할 수 있는 주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팀원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일하고 싶기를 이제 바라신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학습 조직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학습하고 그것이 서로에게 또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학습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역시 또 코치형 리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두 가지 환경적 변화 때문에 그 코치형 리더가 필요한 환경들에 대한 얘기를 바탕으로 어떻게 그러면 코치형 리더가 될 것인가라는 얘기들을 좀 담았는데 그것은
책을 사주시면 그 방법론적인 얘기들이 자세히 좀 담겨 있으니 그 부분은 한번 직접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 긴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소민 소장님께서 작성하신 부분이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많은 독자분들께도 좀 많은 인사이트, 방법들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궁금하신 내용들은 지금 참여하신 분들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함께 질문 드리고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김현 저자님께 마이크를 넘길 텐데요. 김현 저자님께서는 두 개의 챕터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코칭, 그리고 성과 극대화 코칭 기법 이 두 가지를 작성해 주셨는데요. 김현 저자님의 이력 중에 이제 개발자 출신이라는 좀 특이한 이력, 혹은 이제 우리 HR 쪽에서는 많지 않으시죠? 그래서 AI를 다루는 방법, 또 앞서 보신 그런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AI를 활용해서 동영상을 만들어내신 것처럼 이렇게 활용하시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신 분입니다. 진짜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많이 제안해 주셨고요. 네, 그 내용 작성하신 내용 중심으로 한 분 스피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코칭 레볼루션의 공동저자 김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저는 코칭 레볼루션에서 디지털 시대 코칭과 그리고 성과를 극대화하는 코칭 기법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사실 처음 코칭 레볼루션 책을 쓰기 시작할 때 과연 AI가 코칭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은 좀 막연한 기대만 있었는데 책을 쓰면 쓸수록 그 AI가 정말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최종 원고를 제출하고서도 AI는 뭐 저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AI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VR 같은 어떤 그런 첨단 기술이 이제 코칭의 접목이 되면서 이 코칭은 어떤 그 접근성 그리고 어떤 효율성 부분이 굉장히 많이 증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AI 챗봇을 통해서 어 24시간 그리고 언제든지 그 개인화된 코칭이 가능해졌고요. 지금은 AI 챗봇뿐만 아니라 보이스 투 보이스로 해서 언제든지 AI하고 그런 코칭 상담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VR을 통해서 그 몰입형 시뮬레이션 그 훈련을 하게 되면은 실제 훈련하는 것과 똑같이 어떤 학습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그 기술 덕분에 그 코칭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깊게 아마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현재는 AI가 그 감정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은 그 맞춤형 피드백을 정교하게 또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AI가 그런 그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훨씬 더 뎁스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매를 하게 되면 읽게 되시면은 이런 빠른 변화에 적응해 가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미래의 어떤 코칭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번 코칭 레볼루션 공동제자에 참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김기진 대표님과 그리고 김영호 회장님을 비롯한 공자하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그 개발자 출신이서 그런지 그 빠르게 변하는 AI 기술에 대해서 계속 좀 트래킹하시고 좀 따라잡을 수 있게 좀 많이 길을 열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책을 보시면 아주 자세한 그 기술들이 그리고 서비스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기술들 그냥 한번 보지 마시고 직접 활용하시고 직접 써보시고 직접 코칭에 접목해 보심으로써 여러분의 코칭 능력을 조금 더 배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최락구 팀장님께 마이크를 넘길 텐데요. 최락구 팀장님은 현재 오리온에서 실제 사내 코칭뿐만 아니라 코칭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이제 성과를 내고 계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내용 아주 잘 담아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례를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리온에서 교육팀을 맡고 있고요. 저는
사실 코칭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선배님들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이 코칭을 하고 있는 사례들을 좀 AI, 좀 챗GPT를 좀 활용을 해서 정리를 좀 해봤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책을 처음에 제가 이제 써보겠다고 작심을 한 이유는 코치로서 활동을 좀 하고 있기도 하고 회사에서 코칭 기법을 많이 적용을 해보고 있는데 코칭에 대한 이론은 우리 저 김영원 의장님도 계시고 여러 이 이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조직에서 이 코칭을 어떻게 좀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실사례를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이 책에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HR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직원들의 니즈들이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이 HR 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거처럼 뭐 성과급 제도 하나 뚝딱 또는 인사제도 하나 뚝딱 하면 직원들이 좀 몰입도가 높아갈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지만 지금은 10인 10색, 뭐 100인 100색 다 니즈들이 달라서 리더들한테 과거처럼 제도가 바뀌었으니 이렇게 적용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조직에서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10여 년 전부터 조직의 팀장급들에게 이 코칭 기법을 좀 활용을 해서 리더십 교육에도 좀 활용하고 있고요. 또, 또 리더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코칭 지원 자료들, 뭐 팀원 육성 가이드북이라든지 또는 뭐 신인 팀장 가이드북이라든지 또 뭐 영업 소장용 뭐 HR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직원들을 좀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팀원들의 입장에서도 과거에는 상사들이 이렇게 윽박지르기만 하고 그래서 본인들의 고민을 외부에 털어놓거나 아니면 이제 음성적으로 블라인드에 써놓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팀원들에게 좀 더 긍정적으로 좀 접근을 하자 그래서 사내 코치를 좀 육성을 하고 팀원들의 코칭 니즈들을 좀 뭐랄까 받아서 제도화 시켜서 팀원들에게 코칭을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영업 소장급들에 대한 뭐 그룹 코칭도 적용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굉장히 짧게 썼습니다. 짧게 썼지만 이 책을 보시고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시면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사실 그 책에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밝히셔도 될까 할 정도로 자세히 기술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팀장이신 분들, 앞으로 팀장이 되실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김영원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길 텐데요. 현재 코치협회 회장님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공저를 만들 때 워크숍을 하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또 사실 많이 책에 담겨 있고요. 일단 지금 작성하신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MZ 세대와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조직을 탈바꿈시키는 코칭이라는 좀 확언에 찬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좀 종합해서 스피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책을 처음 편찬할 때 이제 워크숍을 이 자리에서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난상 토론을 했는데 제가 그때 MZ 세대하고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일 나이 많은 내보고 MZ 세대를 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젊은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뭐 제가 맡은 분야는 이제 두 가지 분야인데 하나는 MZ 세대에 특화된 코칭 기법에 대해서 MZ 세대하고 소통이 왜 중요한가? 사실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고 또 AI 시대, 또 뷰카 시대, 또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반이라는 상황에서 가장 시대 환경에 적응성이 높은 세대가 어느 세대일까요? 저 같은 아나로드 세대일까요? 실제는 MZ 세대가 가장 적응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업종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조직에서 과반수를 넘게 차지하는 비중을 MZ세대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얻지 않으면 조직은 이제 성과를 낼 수 없는 시대가 왔죠. 그런 상황에서 MZ세대하고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MZ세대하고 우리 임원 세대 또는 팀장 세대하고는 왜 소통이 잘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장 과정 그리고 문화 배경적인 차이가 있고 또 가치관의 차이도 있고 또 커뮤니케이션의 차이가 있다 보니 소통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소통이 어려운 9가지를 제가 책에다 써놨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일에 대한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보는 관점이 MZ세대는 일과 삶의 균형, 자기계발과 개인의 행복 추구를 추구한다면 임원 세대는 전통적으로 조직의 목표 달성과 성과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장기간 근무와 헌신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이제 갭이 있는 거죠. 또 직장 문화의 차이에서도 MZ세대는 좀 자유롭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추구하는 반면 임원들은 본인이 성장해 왔던 것처럼 위계적인 조직 구조와 명령 체계를 선호하다 보니 차이점이 있는 거죠. 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좀 썼고요. 그럼 MZ세대를 위한 맞춤형 코칭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제가 6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MZ세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임원 코칭 사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0차례에 걸쳐서 코칭을 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 첫 번째는 1부는 나를 알고, 2부는 너를 알면, 3부는 백전불태다. 그러니까 우리 손자병법에서 나온 것처럼 나를 알고 너를 알면 전쟁에 나가서 지지 않는 것처럼 소통을 잘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사례를 237페이지와 239페이지까지를 좀 썼고요. 그 다음 8장에 대해서는 조직을 탈바꿈시키는 코칭 부분인데 사실 조직을 변화시키는 데는 개인 차원과 집단 차원 그리고 조직 전체 차원에서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인의 업무와 조직 구성원에 대한 그 태도를 중심으로 해서 3가지의 사례를 제가 썼습니다. 하나는 무기력하고 의지가 약한 조직 내 저성과자 가명 김예민의 코칭 대화와 두 번째는 자신이 없으면 조직이 안 돌아간다고 자만심이 있고 목소리가 크고 또 팀원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독불장군식 태도의 나독불이라는 그런 사람의 코칭 대화. 그리고 세 번째는 상사, 임원에게는 아주 비굴할 정도로 친절하면서 조직 구성원들에게는 강압적인 태도의 소유자, 즉 전형적인 강약, 약강의 스타일의 나비굴 코칭 사례를 251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코칭 대화 모델로 있으니까 좀 참고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코칭의 트렌드로서 이제 5가지를 제가 제시했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회장님께서 좀 큰 안목으로 세대 간의 소통에 필요한 코칭 기법, 그리고 조직의 개인 차원과 집단 차원에서의 탈바꿈을 위한 코칭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주부로 참가하고 계시는 그 강미숙 저자님의 내용을 한번 좀 청해 보려고 하는데요. 강미숙 저자님께서는 이제 코칭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랜 경력,
바탕으로 이제 코칭을 직접 많이 써보셨을 텐데 그 코칭이 조직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삶의 영역까지 확장되는 과정들을 많이 구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강미수 저자님 모시고 우리 코칭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그 자리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사실 저희 교회에서 1년에 2번 있는 특세가 있는데요. 이번 주입니다. 일주일 내내 하는 거고. 그래서 9시에 자고 2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를 갑니다. 그걸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소중한 포럼 자리를 줌으로 참여하게 돼서 양해 먼저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맡았던 부분은 직장 생활이 과연 우리 삶에 얼마나 차지하는가, 직장 생활에서의 리더들의 어떤 코칭 기법들은 앞에 계신 전문가분들께서 너무나 상세하게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앞부분을 읽어 보시다 보면 모두가 전문가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우리 삶의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직장 생활 이외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직장을 떠났을 때 다시 돌아오는 곳, 가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가정에서의 코칭은 직장에서의 훈련하고 노력하는 그 이상만큼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트에서는 직장에서도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긍정 마인드셋과 감성 코칭으로 접목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부족하나마 간략하게 소개를 했고요. 2번째 차트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코칭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주제로 작성을 했는데요. 거의 편집됐습니다. 남은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잠시 읽어보면요. 페이지로는 287페이지고요. 시작 부분입니다. 코칭은 형식화한 기술이나 방법론의 전달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 간의 진정한 소통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 그 본질은 사랑이다. 사랑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고 진실한 감정으로 이를 통해 인간은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낀다. 자신에 대한 사랑, 부모 자녀 간에 대한 사랑, 형제 자매 간의 사랑, 친구 동료 간의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곳에 사랑의 실천, 즉 코칭이 필요한 이유이다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가정의 역할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가정에서 진정한 부모의 역할, 전 참 어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장 가깝게 보는 참 어른, 옆에 계신 김영환 회장님이시고요. 참 어른들이 많아지는 방법은 코칭의 정확성을 알고 그걸 가정에서 실천해서 부모로서, 형제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역할을 다한다라고 하면 살아가는 내내 직장에서도 돌아온 가정에서도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담아서 작성을 했습니다. 무척 영광스러웠고요. 두고두고 앞으로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한강 인터뷰를 한 것 같아서 너무 진솔하게 또 진실된 말씀을 주셔서 모두의 마음을 좀 울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뭐 저희가 사실 저도 저자로서 지금 말씀을 드릴 차례이긴 한데 그 전에 저희 강미수 여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김에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그 코치로서 이제 역할이 많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주장하시는 대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이제 코치가 곳곳에서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말씀해 주신 이제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코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책에도 기반으로 이야기한 게 지혜인데요. 코칭의 기반은 상대방이 우리에게 모두 그 잠재되어 있는 지혜를 끌어내서 그 지혜를 발현시켜 준다라는 역할이 코치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끌어내는 데에는 제가 지금 전제했었던 사랑이 기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랑을 전제로 한, 사랑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랑은 받을 때도 행복하고 줄 때도 행복합니다. 그냥 사랑을 받긴 어렵습니다. 무던한 노력을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가면서 그런 노력 끝에 사랑을 얻게 되고 얻은 사랑에 굉장히 행복감을 느낍니다. 끝나는 게 아니죠. 지속되어 가려면 무던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이 저는 지금 말씀하신 용어로 호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하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사랑을 코치라는 용어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 사랑을 주기 위한 노력들, 용어를 바꿔서 코치, 상대방을 발전시키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게 그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발현시켜 주려는 노력, 사랑이 기반이 돼서 배려하고 경청하고 뒷부분에 보면 그 행복한 삶을 위한 8가지 코칭 원칙을 기록을 해놨는데요. 경청, 공감, 명확한 목표 설정 등 8가지를 이 코치로서 훈련하고 어, 늘 이것을 생각해 가면서 대한다면 어떤 상대도 나를 사랑하고 사랑해주는 어, 코칭의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정리해 보면은 결국 사랑의 실천은 우리가 이제 코칭을 실천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코치가 모두 갖고 있는 그 잠재력 안에 숨어 있는 지혜를 이제 밖으로 끌어내서 행동으로 옮기는데 도움을 주는 파트너가 이제 코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사실 제가 이제 작성한 그 DEI라는 개념과 많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DEI를 이제 회사 차원에서 보면은 DEI라고 얘기하죠. DEI는 우리가 다양성, 다이버시티, 그리고 이퀄티, 형평성, 그리고 인클루시브에서 인클루전에서 그리고 포용성 이렇게 3가지를 이제 영어의 앞자를 따서 DEI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는 그냥 DNI, 왜냐하면 이퀄티는 아무래도 제도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DNI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최근에는 포용적 리더십이 더 강조되면서 IND라고 표현하시는 조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조직에서는 DEI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걸 이제 리더의 입장에서 보면은 포용적 리더십이에요. 저는 이거를 아주 쉽게 이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을 여는 것이다. 여러분이 DEI를 실천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회사에 들어오는 문이 좁아집니다. 왜냐면 DEI를 실천하면 그 문이 넓어지겠죠. 반대로 리더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리더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리더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모두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본인의 문을 활짝 열어두면 더 많은 인재, 더 많은 나의 파트너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문을 좁게 만들면 내가 함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랑의 실천 중에 하나로 코칭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문을 서로 더 넓게 열 수 있는 방법이 저희는 DEI의 실천, 그리고 그 DEI의 실천은 너무도 그 쉬운 길이 있더라고요. 제가 발견한 건 코칭이었습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여러 내용 중에 코칭 철학 안에 있는 개인의 잠재력을 존중하고 또 열린 대화를 하고 또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하는 여러 가지 철학 안에 숨어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DEI가 발현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모아서 DEI 코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의 조직 안에 만약에 DEI가 실천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저는 리더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리더 포비아라고 리더하기 싫어하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리더가 오히려 이제 구성원을 더 두려워하고 불편하게 생각해서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도 최근에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구성원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를 코칭해 줄 수 있는 피어 코칭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관계에서 우리 DEI는 실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저는 코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우리 조직 문화의 대가인 에드거 샤인이
리더의 질문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리더는 무례한 단원, 아까 이제 철학부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윽박 지르는 게 아니라 겸손한 질문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겸손한 질문은 코칭 기법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의 잠재력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잠재력을 끌어내고 그걸 조직의 성과로 연결시키는 과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코치가 된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일터가 되고 또 그것이 직장과 사회까지 또 가정까지 연결이 돼서 우리 조금 더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까 그 김영호 회장님께서 모두 발언 앞에 이제 인사 말씀에서 삼성을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성과와 성장, 성공. 결국은 우리 리더가 된다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숙해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사성을 이루는 그런 노력들을 한다면 우리는 더 좋은 조직 안에서 더 빨리 성장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작성한 DEI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저서의 내용들을 좀 더 깊게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소민 저자님께 좀 질문을 먼저 드렸던 것들이 하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시대, AI 시대에서 우리 코치형 리더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 모든 저자가 다 공감했잖아요. 근데 이런 환경에서 사실은 그 팀원은 모두가 다 코칭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진 않고 또 다 원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을 코칭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는 또 어떻게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거나 혹은 팀장으로서 혹은 리더로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팁을 소개해 주셨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도 얘기 나눠주셨던 것처럼 이 책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던 건 내가 있는 주어진 자리에서 코칭을 통해서 어떻게 좀 리더십을 발현할 것이냐라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왔었고,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지면을 이용해서 많이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어떻게 하면 이 좀 잘해볼 수 있겠냐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책에 소개한 방법은 이겁니다. 첫 번째가 거울이 되자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칭을 할 때와 조직 내에서 코칭을 할 때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일반적인 코칭에서는 코칭을 받는 사람과 코칭하는 사람은 고객의 관계라는 거예요. 고객. 예, 그리고 서로 이해관계가 딱히 얽혀 있지 않은 사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도 좀 아까 우리가 코칭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성장에 대한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이해 당사자, 이해가 얽혀버린 사회가 돼버리면 코칭에 팀원보다 더 중요한 게, 팀원의 니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리더 자체가 몰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런 얘기 내가 듣자고 얘랑 얘기하는 거 아닌데. 왜냐?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되실 거고, 많은 리더들이 코칭을, 리더십을 좀 반영해 봐야겠다 하다가 나는 못하겠어. 태생적으로 원래 안 맞아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이거 때문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코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탐해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많이 아시겠지만 여기 코치님들. 충고, 탐색, 해석, 판단입니다. 이것들이 들어가져요. 그리고 거기에 전제가 된 상태에서 경청을 하려고 하니 경청에 몰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아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문넓이라고 얘기했던 그 호기심이 발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호기심을 잘 발동하려면 일단은 충탐의 판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거울이 돼주려고 좀 애써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거울이 되는 거죠. 거울이 뭡니까? 본바 그대로 비추어주기만 하는 거죠. 내가 널 이렇게 느꼈어.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가 아니라 네가 이렇게 말했어. 네가 이렇게 행동했어. 그것을 조금만 이제 일상 중에 좀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원어원 하실 때 응용해 봅시다 보면 보지 못한 것들도 발견하게 돼서 내가 꽤 괜찮은 거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첫 번째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아까도 이제 코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을 적용해 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시중에 굉장히 많은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대시보드 뭐 플랫폼들이 되게 많아요. 이 책 내에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떤 툴들이 소개됐나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가능하면 거울이 돼주시되 그 거울이 이렇게 주관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거울이 아니라 그것을 그 대시보드나 뭐 이런 성과 지표들을 바탕으로 하는 객관적 데이터로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더 팀원들이 이해관계자, 너랑 나랑 이해관계자 얽혀 있지라고 하는 마음에서 좀 넘어와서 그래 증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코칭에 잘 몰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 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장기적으로 좀 될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팀장이니까 얘가 성과를 내야 돼라는 것을 초점 맞추기보다 이 팀원의 전인적인 성장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그 성장에 좀 내가 동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팀원이 좀 이 사람은 이심전심이라 금방 몰입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팀원들이 이제 모이면 학습 조직이 되는 거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조직의 성과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울을 자주 보자. 네, 그리고 왜곡되지 않는 거울로 보자. 네, 왜곡되지 않은 걸 맞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거울 자주 보시고, 왜곡되지 않는 거울로. 이게 얹으신 영양 네, 감사합니다. 강명 전문가. 네, 감사합니다. 어, 사실 그 말씀 드리면서 거울이라는 말씀 들었을 때, 저는 공명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거든요. 우리는 모두 빛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랬대요. 여러분 요즘에 그 늦은 더위로 밤마다 모기에 시달리실 텐데, 모기가 우리를 보는 건 적외선을 보기 때문에 빛이 없어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어떤 파장을 일으키면서 빛을 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거울이 그 빛을 아직 보지 못하는 거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울을 한 번씩 같이 볼 수 있다면 우리 구성원들의 모든 잠재력을 좀 끌어내는데 한 가지 렌즈를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저자분들께 제가 한 분씩 그 질문을 드리면서 이제 좀 깊은 내용들을 어,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진심으로 이제 김현 저자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가장 잘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 AI에 대한 기술들이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코칭이라는 영역에서 AI를 활용하는 것이 사실 실제 지금 코칭을 하고 계시는 코치들도 많이 두려울 것이고 반대로 이제 코칭을 받는 고객의 입장에서도 AI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왔을 때 느끼는 약간 좀 저항감이라고 할까요? 그 불편함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을 좀 극복하거나 혹은 그걸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이미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VR이나 AR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코칭에 좀 도입한다면은 이런 코칭의 접근성이나 효과가 좀 좋아질 것 같다는 기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툴 중에 어떤 실제 활용했던 사례가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우리 독자님들 그리고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제가 이 디지털 기술이 코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는 디지털 기술을 이제, 전 세계에서 현재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다가, 나중에 제가 그 AI하고 직접, 코칭하는 거를 좀 테스트해 볼 시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챗GPT를 통해서 제가, GPTS를 만들어서 뭐 코칭을 연습한다거나 다양하게 라포 형상을 하고 그 챗GPT의 어떤 역할을 준 다음에 제가 거기에 맞춰서 고객 입장에서 이제 코칭을 받아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른 분들이 우려하는 게 뭐였었냐면 과연 그러면 인간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쓴 책 뒤쪽에 보면은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인간 코치는 뭘 해야 되고 과연 AI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써놓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는 AI하고 그리고 인간 코치가 공존하는 거고 그리고 AI가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인간 코치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로서의 역할을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앞으로 AI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래요. 자, 그러면은 AI가 어떤 그런 코칭 세션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지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는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합니다. 제가 오늘도 오늘 이제 발표를 하기 전에 그 보이스 투 보이스로 해서 코치 역할을 주고 제가 상담을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일단은 그 라포 영상이랄지 그리고 그 코치협회에서 KAC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누구나 알겠지만은 코칭 연습할 때 쓰는 시나리오대로 제가 해보라고 했더니 마찬가지로 저의 뭐 최근의 근황이랄지 그리고 주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어떤 저의 그런 행동 패턴이나 제가 그동안 말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그런 빅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죠. 제가 굳이 현재 내가 데이터를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그동안 챗GPT나 AI하고 대화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축적이 돼 있어서 저의 가족들 그리고 제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해주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훨씬 더 개선점이나 그리고 어떤 즉각적인 그런 제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제시를 저에 맞춰서 저의 어떤 그런 상황에 맞게끔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코칭은 굉장히 더 아마 효과가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코칭 세션을 하다가 보면 또 그리고 이게 그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끊거나 아니면 제가 약간 화난 목소리를 내거나 했을 경우에도 현재의 그 AI는 감정을 인식하는 정도까지도 와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좀 약간 불편한 그런 그 말투나 이런 거 있게 되면은 사투리로 해달라고 하면 사투리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제가 코치의 어떤 역할을 사전에 정의를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라도 제가 그럴 수 있잖아요. 나 이 코치가 마음에 안 들어. 바꿔줘. 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해준다라는 거죠. 물론 기존의 코칭을 하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랄지 그리고 데이터랄지 이런 것들 그대로 간직한 채 내가 마음에 드는 말투 그리고 천천히 해줘, 빨리 해줘, 그리고 부드럽게 해줘, 사투리로 해줘. 영어로도 가능하겠죠. 예. 얼마든지 그렇게 가능하게끔 돼 있어서 수시로 어떤 그런 나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어서 굉장히 현재는 좋은 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코치에게 AI와 함께하는 코칭이 얼마나 좀 파워풀한 도구가 될 것인지를 직접 사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도 코칭 장면에서 조금 더 활용해 봐야겠다는 자신감을 좀 갖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놀랬던 게요. 그냥 이제 뭘 궁금해서 막 물었는데 그냥 어떤 거를 페르소나를 주거나 한 게 아니라 뭐 약간 비즈니스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장문을 해서 물어봤는데 갑자기 뭐라고 했냐면요. 에릭 그거는 블라블라 하고서 제 닉네임을 지가 알아서 그냥 저한테 얘기해 줘서 아니 얘가 그러니까 뭘 갖고 나한테 에릭이라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놀라. 또 지금은 대화를 나누는 이 자체가 개인 우리 어쨌든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회원 가입이면 그 자체에서 얘가 자체 학습을 해서 이미 나를 계속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체 설정도 그것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내가 초등학생처럼 해버리면 얘 헷갈리는 거예요. 물어보는 자체를 가지고 전체를 지금 나를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되게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 같아요. 끊임없이 내가 이 친구랑 몇 번의 대화를 하면서 같이 내가 성장하고 있느냐에 대한 데이터가 있느냐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데이터라고 그랬잖아요. 정제된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등급이 그냥 올라가는 거라 그런 걸 적절하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리더분들 중에서 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이 챗GPT를 잘 사용하게 하는 교육이 리더십 교육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소민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who, why, what, how 이게 사실은 누가 그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것을 내가 기대 결과 값으로 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여줘, 어떤 방식으로 보여줘라는 걸 좀 구조화시켜서 질문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현장에서 일을 할 때 특히 리더들이
직무 요구를 할 때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하신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하는 능력을 더 키운다면 오히려 챗 GPT를 더 잘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조직 안에서도 실제로 소통이 더 원활해지고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아까 AI라고 하기에는 보통 챗GPT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아까는 제가 AI한테 코치의 역할을 줬었는데 한국 코치협회에서 주관하는 그 코칭 자격증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KAC 같은 경우도 사전에 그 코칭 연습을 50시간 정도를 해야 돼요. 예. 근데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대상이 필요한데 그런 대상을 만나기도 어렵죠. 물론 이제 정식적으로 사람을 만나야 되긴 하지만 사전에 내가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과거에는 챗GPT가 그런 텍스트 형태로 줬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제가 코칭 연습을 그대로 코도코 형태로 해서, 그로우 모델로 똑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연습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해서 똑같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다른 답변을 해줘서, 나중에 실제로 제가 사람을 만나서 코칭을 할 때 훨씬 더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지금 해주고 있다. 제가 오늘도 하고 왔는데, 제가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제가 녹음했던 걸 좀 들려드릴게요. 예, 정말 좋습니다. 예. 아주 실용적인 팁까지 꼼꼼히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네, 그 회장님께서도 아마 AI 활용해서 좀 코칭했던 경험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보다도 이제 이 코치협회에서 우리 어저께 이사회가 있었어요. 이사회에서 저희들이 2030 추진단이라는 태스크포스 팀에서 AI 코칭 규범이라는 걸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AI 시대에 그러면 코칭의 주체는 누구이고 기술은 어떻게 되고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1차 리뷰를 한 후에 어저께 그 AI 코칭 규범이라는 것을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곧 공지가 될 건데 우리 코치 여러분들 그 AI 코치 규범을 잘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따끈따끈한 소식이네요. 여러분은 공지도 되기 전에 네, 미리 안내를 받으셔 아주 귀중한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최락구 팀장님께 좀 마이크를 넘겨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실제 이제 코칭을 도입해서 이제 성과를 얻으신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 코칭 문화를 만드는 것, 그리고 코칭 문화가 조직의 리더십 역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보통 이제 직접 목격하셨기 때문에 그 장면들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뭐 AI라기보다는 그냥 사내에서 네, 인간 대 인간으로 조직 내에서 조직 문화를 좀 바꿔가는 그 환경 속에서 코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과거에 리더십 교육을 하면 의뢰인, 뭐 업무 지시라든지 또는 성과 관리라든지 예, 그런 위주로 뭐 리더십이라고 하면 이제 외부에 뭐 리더십 이론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들 해왔고 또 그게 뭐 어느 정도는 적용됐었죠. 근데 이제 2000년대, 2010년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성원들이 다 바뀌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뭐 상명하다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문화다 시대다. 그래서 어 일단 리더십 교육에서 제일 먼저 좀 코칭을 계속 소개를 했었어요. 그것도 이제 처음에 저희가 2004, 5년부터 외부의 코칭 기관에 가서 저희들이 좀 코칭 교육도 좀 받고 했는데 이거를 다시 조직 내에 들어와서 프로그램으로 연결을 시키는 데까지도 또 한 5, 6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뭐 윗분들한테 뭐 가면 코칭이 뭐야 그러면 이제 정말 설명이 어렵기도 했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2010년, 12, 3년부터 이제 하나씩 제가 이제 뭐 CIT라든지 뭐 이런 데 많이 쓰게 됐는데 그래서 코칭 이론도 좀 간단하게 소개도 하고 코칭이 왜 리더들한테 필요한지도 좀 강의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이제 팀장급에서 코칭이라는 걸 접해본 분들은 코칭 문화를 좀 접해본 분들은 임원이 되고 하면서
조금씩 이제 코칭에 대한 이해가 좀 넓어지게 됐고, 또 그 무렵에 저희가 2010년부터 이제 제대로 된 또 멘토링도 좀 회사에서 하게 됐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코칭이라는 것이 리더들한테도 어떻든 활용을 좀 시키려고 했고, 또 우리 구성원들에게도 좀 활용을 좀 해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코칭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는 뭐 리더들, 팀원들 전반적으로 코칭에 대한 어떤 이해도는 좀 높아졌던 것 같고요. 이제 일례로 아직도 생산 쪽이라든지 R&D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되게 상명하달이 좀 강해요. 그 도제식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또 한 5명씩 리더십 실천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그 중에 한 팀장이 되게 좀 연식이 좀 있는 팀장인데 주간 회의를 할 때마다 30분 뭐 40분 내내 혼자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팀원들한테 얘기 좀 해라 해도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뭐 카드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좀 주고 이런 거 사용하는 방법도 설명해주고 했더니 어느 날부터는 식당에서 만났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 팀원들이 말을 해요. 어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리더에 대한 교육, 또 거꾸로 그 리더들이 코칭에 대한 관심 갖고 있어 하는 것들을 계속 HR에서 주지시켜 주는 거. 그리고 이제 저희 HR의 입장에서 조금 역할이 바뀐 게, 전에는 HR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에 뭐 인사제도를 좀 바꿔준다는 거, 뭐 복리후생 제도를 레벨업 시켜준다는 거, 뭐 업무 환경을 좀 개선해준다는 거, 뭐, 뭐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어쨌든 그 역할을, 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 리더들은 우리 팀원들 육성하는 것도 회사에서 할 거야, 인사팀에서 해줄 거야, 이런 관심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여 년 전부터 어쨌든 팀원 육성의 책임은 당신들이다, 리더들이다. 그래서 계속 HR 부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입니다 하면서 계속 소통도 하고 있고,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계속 현업 리더들을 참여를 시키고 있고, 뭐 멘토링에 있어서도 옛날에는 인사팀하고 멘토하고 멘티의 관계였다면 지금은 인사팀과 현업의 리더와 멘토와 멘티의 관계, 이렇게 사자 관계로 만들어 주었고, 뭐 그런 활동들을 계속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설명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그 코칭을 함으로써 이게 직원 참여가 좀 더 폭이 넓어지고 커졌다는 좀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도구, 카드를 주셨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여러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매뉴얼도 제공하시고 가이드북도 제공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구의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그 현장에서 실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지금 이제 철학과 저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인사이트를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김영원 회장님께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좀 아울러서 한번 답변을 주실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그 회장님께 정말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는 그 코칭 문화가 조직 내에 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그 조직에서도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또 리더들도 어떤 준비를 조직 구성원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어떤 이런 단계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이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소두에서 그 MZ 세대들을 어떻게 조직 문화에 이렇게 동화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기성세대와 MZ세대 간에 이제 갭이 존재하면 이제 문화가 이질화된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셨잖아요. 저는 기성세대가 MZ세대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중심적인 활동을 하는 거다 생각하는 건데, 그러면 조직에서 그들을 존중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제가 소주에서 우리 코치 선수 중에 우리는 모든 사람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고 그들을 존중한다고 되어 있는데, 피터 드러커가 얘기하기를 조직에서 사람을 존중한다, 부하를 존중한다는 의미는 어, 그들의 약점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그들의 강점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를 볼 때 애들이 시험 성적 갖고 오면 제일 먼저 눈이 어디로 가요? 제일 낮은 점수로 가잖아요. 영어든 수학이든 뭐 국어든. 근데 낮은 점수로는 승부를 보기 어렵죠. 단점으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커버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가 잘 나가는 거는 피아노를 잘 치든 축구를 잘하든 그 장점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장점이 결국 탁월한 성과를 만든다라는 것이 이제 피터 드러커의 의견이에요. 음. 저는 조직 구성원들을 존중한다는 의미는 좀 세 가지 차원에서 좀 봐야 된다. 첫 번째는 그들의 감정을 좀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현실적으로는 감정에 의해서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읽어주지 않으면 이제 엇나가게 되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부하 직원도 마찬가지고. 제가 자주 쓰는 예가 그거예요. 누가 울고 있으면 우리는 너 왜 우니? 이렇게 묻는 거죠. 이성적인 거죠. 우는 이유를 묻는 거죠. 그러면 우는 사람은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이런 뜻이죠. 어.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으면 이래 이래해서 내가 마음이 아파서 운다고 속 시원히 얘기함으로 인해서 감정이 해소되는 거거든요. 어,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많이 좀 혼나는 건데,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지, 약국에 가면 되지, 이게 이제 제가 하던 멘트였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성적으로 내가 병원 갈지 모르나 아픈데, 그게 아니라 그 아픈 거를 이렇게 보듬어 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나. 이제 그렇게 하면서 감정을 다 어루만져 주는 거, 이게 이제 존중의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신념, 생활 신조 같은 거를 평소에 잘 파악해서 그가 일관성 있게 자기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건 너 생각이고 나하고 생각이 달라. 그러면 이미 이제 교감이 흐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가 사실 중요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요. 음. 실제 그 사람들의 욕구를 알아줘야 돼요. 욕구는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네가 이루고 싶은 게 뭐니? 그거를 물어봐 주면 저는 사실 이런 거 원하는데요. 그러니까 MZ 세대들하고도 그런 대화를 안 하거든요. 내 판단에 의해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이 소장님께서 뭐 충고, 해석, 뭐 판단, 뭐 탐색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도 코칭 공부하면서 충조 평판하지 말라는 얘기를 무수히 많이 들었어요. 선배 코치님들한테. 충고하고 조언하고 뭐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물어봐 주는 거, 뭘 원하는지, 그런 것이 이제 MZ 세대하고 대화를 가질 수 있다. 최근에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리면, 제가 경희대학에서 이제 학부생이나 대학원생들 수업을 하면서 행운을 하나 줘요, 제가. 그러니까 16주 수업 중에 한 14주 정도를, 한 14명 정도를 제가 1대1 코칭을 해줍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거기 뭐 CEO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 더 수업보다는 더 100만 불짜리죠. 어떻게 보면. 근데 한 사람이 교수님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했더니 제가 지금 이사인데 뭐 제약회사에서 이번 연말에 꼭 제가 상무를 진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예요. 제가 인사권자도 아니고 그 왜 상무를 진급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제가 이사가 된 지 4년 됐는데 이거 잠수하다 옷 벗고 나가야 승진 안 하면 옷 벗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예요. 근데 이제 사장님하고 관계가 어떠냐 그랬더니 사장님은 자기가 충성스럽게 모시는데 사장님은 나를 좀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이런 반응이 보였고 직원들은 어, 팀장이죠. 밑에 팀장들은 이제 어떻게 느끼냐 그랬더니 아주 돌직구를 날리더라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한테 충성스럽게 생각하는 직원들은 능력이 없고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나한테 충성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현실적인 거죠. 그러면 내가 승진을 하려고 그러면 누구한테 잘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저는 사장님한테도 잘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부하 직원한테 좋은 평판을 받고 성과를 내는 것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뒀는데 하나는 사장님하고 관계에서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보완 관계냐 보충 관계냐. 그러니까 사장님을 보충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사장님의 약점이나 강점을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관계로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된다. 전문성과. 그때 자기가 이제 이해하는 거.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쭉 얘기하시고. 부하 직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부하 직원들하고 이제 코칭 대화를 바로 이제 실행하겠다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하고 나서 다음 시간에 저한테 와가지고 코칭을 잠깐 배웠는데 실제 코칭하니까 잘 안 되네요. 이제 그런 피드백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부하 직원이 생각하는 거의 범위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난다. 갭의 차이가 커서 교수님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직원들 생각은 너무 달라서 차이가 커서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좀 코칭을 해준 기억이 나는데 네. 어쨌든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10분 정도 남아서 좀 이제 이렇게 한번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줌 채팅방에 좀 질문이 좀 올라온 게 좀 있거든요. 질문이 좀 어렵게 질문을 주셔가지고, 많은 코치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강력한 질문이 AI 코칭이 어느 정도 수준,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서 질문이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인 질문들이 결국 이제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게 질문인데, 또 AI나 이런 것들은 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 있느냐 뭐 이런 질문 같아요. 결국은 AI GPT를 어떻게 잘 쓰느냐 뭐 아마 이제 이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그냥 제가 일단은 만들어 보면 그대로 넣었어요. 이렇게 약간 질문 바꿔서.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질문을 제공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코칭과 다른 건 뭐냐면 코칭하기 전에 충분한 데이터를 그 고객이나 코치가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게 지금 다른 문제.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답은 뭐 지가 다 찾는 거고 뭐 저야 잘 들어주고 얘기해주고 뭐 탁월한 질문 던져주면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전략적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 핵심이 데이터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다음 주에 코칭을 해드릴 테니까 이거 그거 준비 가능하십니까? 3번은 안 돼요. 그럼 3번은 제가 할게요. 나머지 1, 2, 5, 4, 5번까지에 대한 데이터를 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3일 전에. 그러고 들어가야 된다. 그게 아까 전략적 코칭에 대한 부분인 거죠. 단순히.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코칭의 전 분야가 아니라 자기 분야의 코칭으로 가야지 어설프게 그냥 질문 가지고 그냥
스스로 생각하세요라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코칭을 안 먹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결국은 맞춤식으로 지나가야 되는 거고 쭉 한번 더 들어가 보면 뭘 던졌냐면 그냥 탁월한 코치들은 12단계로 나눠서 질문 문항 만들어 봐. 그러니까 현재 상황 탐색한 거 결국은 이 상황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문제 원인 분석, 감정 탐색 들어가야죠. 중요한 가치 탐색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이사 상부가 왜 되려고 하는 건데 그냥 이런 거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명확히 있어야 그게 대표랑 온라인을 시켜야 되는지 그런 게 있겠죠. 이제 그런데 여기서 벌써 가치라는 개념에 코치가 개념이 없으면 그 질문을 던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예민하게 들어갈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게 돼야 목표 설정, 또 성공 장애물 이런 게 있을 테고요. 더 들어가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25년에 이번 전략 수립하는데, 에이, 모르겠다. 24단계로 구성해서 질문 만들어 봐. 그러니까 이제 상황 목표 설정부터 해서 쭉 가볼게요. 피드백 루프, 문화적 변화 반영.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문화적 변화, 장기적 지속 가능성 확보, 개인적에 대한 리더십의 발견 등등이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이걸 제가 왜 질문 던지냐면 이게 학습이에요. 네가 25개 아니면 108단계로 구성해봐. 그러면 얘는 온갖 걸 다 가져오자. 이게 학습이에요. 그 다음에 뭘 물어보려고 하냐면 준비됐지? 3단계로 구성해봐. 라고 했을 때 이제 3단계로 외부 환경 분석 들어가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가 있냐면요. 그냥 질문을, 당신은 그 조직이 달성할 그 최소는 목표가 뭐야? 훅 들어가면 이거 말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 바로 들어가면 힘들어. 근데 이거를 좀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좀 질문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그 하나의 질문을 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이 질문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고객이 어떠한 데이터가 준비돼야 질문에 응답이 할 수 있는지를 뽑아서 그 데이터 리스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에 거의 90%는 완성된 거고, 코치하고는 그냥 차 한잔 마시면 거의 답이 다. 제가 생각한 게 맞나요? 코치님? 네, 끝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까처럼 이전의 코칭 방식과 다르다는 요 부분이었고요. 아마 요 정도로 제가 대신해서 응답을 좀 드렸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좀 제가 중간에 좀 이제 게임에서 진행을 해드리는데 줌으로 참여하신 분 중에 한두 분 정도 혹시 질문을 좀 주시면 우리 이정태 공장장님 아까 얼굴 뵀는데 숨으셔가지고 이정태 공장장님 예, 우리 메일리업에 총괄을 하고 계셨던 분이고 지금 광주에 계시는데 비디오를 못 키고 계시나 봐요. 자, 우리 강미숙 저장님의 바로 옆에 계신 분 네, 질문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세호님인가요? 성호님? 음소거해서 요청 한번 드려볼까요? 뭐 오늘 참여에 대한 소감 내지는 질문이 있으시면 네, 한 말씀. 네네. 오늘 여러 가지로 내용 참 감사했고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이 코칭하고, 이제 AI, 잘 들리나요? 네네. 네네네. 이 코칭하고 AI라는 이제 어떤 이러한 개념하고는 사실 이게 서로 이렇게 엮어지지 않는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조화롭지 않은 그런 이렇게 구성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많이 들으면서 정말 AI 시대 때 이런 코칭에 대한 영역에서도 이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좀 생각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기존에 이제 코칭하고 AI 어떤 기술하고 이제 같이 공존하는 지금 시대다. 근데 앞으로 이제 뭔가 AI에서 이제 어쨌든 할 수 없는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또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한번 좀 공감 있게 좀 들어봤고요. 네.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그 AI 시대 때 이제 코칭에 대한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들을 수 있었고요. 많이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많이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남교님의 채팅방에 질문 하나 주셨는데요. 이거 질문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시간이 정리가 안 되는데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자, 코칭에서의 정성적 측면을
강구할 수 없죠. 아마 저는 그게 다일 것 같거든요, 사실. 움직이게 만드는 게 감정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에너지를 한쪽에 모으느냐가 힘이 될 텐데. 자, AI가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할지, 또는 어렵다면 어떻게 이걸 좀 더 접근을 해야 될지. 자, 이걸 한번 우리 다 저자님들께 한번 어떤 분이 혹시 이 부분 한번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일단 제가 좀 네. 답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냐의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AI나 휴머노이드가 인간이 봤을 때 우리 감정을 다 읽고 있다. 내가 그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실제감이 느껴질 정도까지 발전하지 않는 이상 우리 AI는 아직까지는 이제 주도하는 것보다는 그 코치가 조금 더 활용을 해서 코치의 역량을 배가시키는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대안으로서 우리가 AI를 더 많이 활용해야 되는 이유는 저희 DI 관점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AI도 약간 편견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보다는 덜 편견을 가지고 좀 객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 기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할 때 이 비정형적인 데이터들을 분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거대 언어 모델에서는 비정형적인 자료들을 빠르게 요약하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도출해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우리 그 O1 프리뷰의 모델에서는 이제 추론 능력이 엄청나게 강해졌거든요. 박사급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런 코칭 리포트들을 다 집어넣고 이 고객에게 지금 내가 들어가는 세션에서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추론해서 꼭 필요한 질문들을 쫙 뽑아줍니다. 이거는 물론 코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코치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질문을 뽑을 시간에 AI를 활용한다면 더 많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AI를 더 훌륭한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고동록 대표님, 유병선 소장님, 짧게 한번 말씀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대경 진행자님 마무리 멘트로 마지막하겠습니다. 네, 제가 짧게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림에도 불구하고 짧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깊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노벨상이 의학상, 화학상, 이쪽 전부 생리학상 전부 다가 인공지능이 탔어요. 그 다음에 경제학상도 이제 포용성 제도라고. 이거 오늘 이야기한 인공지능 시대 코칭, 그 다음에 포용성 시대 코칭.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공식적으로 인간의 지능과 비교해서 최초에 생겼을 때가 1952년인데 56년에 태동돼 가지고 세 차례 태동이 있다가 2006년에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탄 그 제프리 히튼이라는 토론토 대학 교수가 이번에 탔는데 그게 물리학상을 탔어요. 그 인공지능 분야가 자연계 우주의 패턴을 인식하는 방식의 물리학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일과 검증한 거죠. 그 다음에 경제 성장에 있어서 제도 쪽에서는 굉장히 포용적 인간을 전제로 한 포용적인 제도가 인류의 삶과 복지에 성장 기여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검증됐다는 거죠. 그게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그 저자들인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이건 코칭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코칭은 벤치마킹 시대 그다음에 패스트 팔로우 시대의 코칭이냐 지금 인류가 2000년에서 5000년간 쌓은 지식의 모든 포괄성을 가지고 앞으로 퍼스트 무버 내지는 퓨처 마킹을 해야 된 시대의 코칭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근데 우리가 쓰는 코칭에서의 개념들 용어들이 AI 시대에 돼 있는 퓨처 마킹이나 퍼스트 무버가 되는 시대가 AI 시대인데 그 개념이 아닌 벤치마킹 시대 내지는 패스트 팔로우 시대 개념의 코칭의 개념들을 쓰고 있어서 이게 언밸런스 때문에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이제 회장님께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려면 인간이 뭔지를 대전제, 인공지능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인간이 뭔지에 대한 본질 탐구를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대체적으로 아까 인간은 감정적, 이성적 동물이 아닌 감정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류가 이제 합의를 했는데, 이제 그런 개념에서의 호칭이라고 하는 게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인가? 아니면 지금 인공지능이 심화되면서 그 퍼스트 무버 내지는 퓨처 마킹 시대에서의 개념으로서의 코칭인가? 그래서 개념을 저는 질문형 리더, 질문형 코칭이란 개념으로 질문이 중요. 그래서 프롬프트 리더, 프롬프트형 코칭. 그래서 지금 기존에 해왔던 코칭 질문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프롬프트형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코치들이 인공지능의 프롬프트 속에 인류가 5천 년 가서 지식이 다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제는. 그리고 그 우리가 현재 과거의 코치를 안 만나도 지금 오늘 논의했던 게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 통해서 만날 것인가 문제가 프롬프트하고 질문하는 것에 의해서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토론하고 논의하는 부분에 대한 제 이해를 담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1분 할 줄 알았더니 네, 강연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뭐 노벨상 다음에 뭐 멘트 하려니까 대빵 부담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뭐 데이터 모델링, 뭐 빅데이터 이런 이제 문헌을 좀 보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시제가 이제 크게 보면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과거, 미래가 있는데 과거를 데이터라고 한다. 그렇죠. 과거는 데이터의 세계인데 데이터의 키워드, 뭐 본질이랄까? 핵심은 패턴. 그러니까 데이터는 결국에 패턴을 볼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저 우리 이제 기진 PD께서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뭐 이제 뭐 과거 이제 기계가 이미 저 과거 그 사람의 히스토리하고 데이터를 이미 패턴 분석을 다 해가지고 과거에 대한 건 다 이미 게임이 끝났고, 그럼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확률적으로 일어나는 걸 이벤트라고 부르는데 이건 아직 발생은 하지 않았지만 이건 확률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시나리오나 이제 스크립트나 이런 게 필요한, 근데 이것도 이미 사실은 뭐 이게 요소별로 됐든 상황별로 됐든 단계별로 됐든 이미 이게 이제 뭐 머신러닝, 딥러닝 해서 뭐 다 이제 학습이 다 끝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보면 이제 디즈니의 그 인사이드 아웃 같은 뭐 이런 이제 애니메이션 보면 뭐 감정의 기본 요소도 한 6개인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뭐 만화 영화가 그 정도면은 이제 이게 정성적 분석하고 언어 이렇게 쭉 패턴 이게 다 읽으면은 이게 이제 슬픔이 뭐 23%, 기쁨이 뭐 17% 이렇게 해서 이미 다 이제 패턴 이런 것도 거의 다 읽어낼 것이다. 그러면 소프트 스킬도 거의 장악을 한다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런 기본적인 거 가지고 이제 그거는 다 기계가 다 해줄 테니,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저 기계에 의존을 해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뭔지 몰라도 어쨌든 좀 더 고차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몇 가지의 뭐 그게 뭐 프롬프트라고 부르든 뭐 질문이라고 부르든 뭐 어떤 통찰이라고 부르든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뭐 추가돼서 뭐 진척이 되는 뭐 이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네요.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두 분이 그 뒤에 이제 참석해 주셔서 저자들과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잘 어울려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오늘 나온 이야기들 보면 이제 코칭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AI의 기술에 대한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AI 시대 코칭형 리더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선정하기 전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AI는 분석적인 모델과 예측 모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분석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과연 데이터를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 코칭의 데이터가 얼마나 잘 접목이 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예측 모델,
책은 사실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을 제시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이 우리 리더가 앞으로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코칭 리더가 되기 위해서 AI를 10분 활용하십사라는 주제를 다시 던지면서 오늘 AI 시대 코칭 리더의 탄생 그 콘서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줌으로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제 183회 KHR 포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숙 부회장님, 그 노래, 그 신나는 노래, 이거 지금 한 1008번째 틀고 있는 거예요. 강민숙 부회장님, 한 말씀 하시죠. 아까 하려고 했었는데 이 책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최초로 알고 있는데 코칭 용어가 다 정리돼서 들어갔는데요. 그 자랑을 빼먹은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코칭 용어를 정리해 주신 우리 김대경 저자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너무 와인 감사합니다. 한잔 하셔야 되는데. 정말 너무 그 자리에 가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조만간 또 뵐 기회가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